말씀 좀 해주세요. 네? 변호사님, 말씀해주세요. 애기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나가시라고. 왜 돼요? 사모님의 행적은 그야말로 한편의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합니다. 집 앞에 이거 와 있으라 그래요. 와 있으면 차에서 쿠퍼꾸니 전화가 와요. 지금 나가 그랬다고. 사모님한테 전화가 와요. 사유 나간다고. 따라가라 이거지. 미행에는 도 같은 흥신소 직원들로부터 경호업체 출신 사내들, 그리고 특수장비를 갖춘 팀까지 미행에 동원된 인력만 무려 25명에 달합니다. 현재 경찰들까지 사적인 미행에 동원할 수 있었던 여인, 그녀의 정체는 놀랍게도 그녀는 부산 지역에서 손꼽히는 기업의 사모님이었다고 합니다. 남부를 올 것 없는 회장의 사모님이 경찰까지 동원해가며 사위의 뒤를 밟았던 이유는 대체 뭘까? 자기 사위가 바람 피는 것 같다. 개뿔없는 집안에 태어나서 사위로 삼아놨더니 배은망덕 놈이라고. 사모님이 끔찍히 여기던 외동딸입니다. 판사 사위를 중매로 맺어주면서 억대의 지참금까지 얹어줬습니다. 그런 사위가 신혼 초부터 바람을 피운다니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는 당시 이화여대 법학과에 재학 중인 한 여대생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하지혜 지금 잊어버리던 하지혜 양하고 이 두 사람을 동시에 따라다녀요. 어린 여대생과 판사 사위, 사모님이 두 사람의 뒤를 집요하게 쫓았던 세월이 무려 2년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사모님이 기대한 불륜 현장은 좀처럼 나와주질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모님이 불륜 상대로 점 찍은 여대생은 다름 아닌 사위의 사촌 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불륜은 고사하고 집안 경조사가 아닌 다음에야 특별한 왕래조차 없던 사이입니다. 너 이놈아, 네 장모는 지금 니하고 무슨 류치하고 무슨 사이 이상한 의심나는데 네가 이 자리에서 밝혀라. 아무 소리 찍소리를 못하는 거야. 참다 못한 가족들은 법에 호소를 해보기로 합니다. 당시 지혜가 자필로 작성한 고소장에는 자신이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재판 결과 사모님이 더 이상 지혜에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쉽사리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까지 청구해 맞섰던 겁니다. 물론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연달아 패소한 이 법정 다툼의 과정에서 아버지는 잊지 못하는 기억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길을 이렇게 탁 돌아다 보면서 그 웃는 표정을 짓는데 악마의 웃음이라고 난 느꼈어. 악마의 웃음. 비극은 이미 그때 예고됐는지도 모릅니다. 네, 어제 경기도 검단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대생은 공기총에 맞아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대생이 공기총에 맞아 사망한 채 야산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02년 이른바 이대생 공기총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11개의 경찰 강력반이 투입돼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여대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일당과 그들에게 살인을 지시한 사모님 윤 씨가 1년여 만에 극적으로 검거됐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란 이유로 재판부는 그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사건은 그렇게 사람들에게서 잊혀져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도소에 있지를 않습니다.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이 감옥에 있지를 않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일어나서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모님은 지난 2007년 첫 번째 형 집행정지를 받고 수년간 교도소 대신 VIP 병실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단서에 따르면 사모님은 무려 12가지에 달하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앞두고 있다는 오른쪽 유방암,
난치병으로 알려진 파킨슨. 약물 치료 중인 당뇨병은 물론 4차례나 안과 수술도 받았습니다. 또 여기에 천식과 골다공증 그리고 불면증, 우울증, 어지럼증까지 앓고 있습니다. 그녀의 주치의는 이런 상태로는 수감 생활을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 이제부터 각 분야의 전문의들이 사건에 관한 정보도 그녀가 누구인지도 전혀 알지 못한 채 오로지 진단서만으로 사모님의 건강 상태를 분석해 볼 겁니다. 첫 번째로 오른쪽 유방암입니다. 우리를 만난 전문가의 반응은 처음부터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항암제 쓰면 8개월이면 끝나거든요. 유방암 일기면 거의 완치율이 90% 정도 돼요. 5년 전에 수술한 유방암은 수감 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셈입니다. 두 번째로 파킨슨 증후군입니다. 사모님은 병이 아니라 아직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증후군이라고 돼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 신경과 협진 의견을 보면은 약물에 의해서 파킨슨 증후군이 유발됐을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협진 내용하고는 일치하지 않거든요. 전문가의 의견하고 다르게 주치의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진단서에 기입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일반적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주치의 진단서에는 담당 의사의 진단 결과가 아니라 사모님의 건의사항이 마치 의사의 소견인 양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진단서를 쓰신 분으로 제가 알고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온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고. 실제로도 많이 아프신 건지. 제가 진단서 쓸 때까지 그렇게 돼 있었어요. 네, 그렇게 말하시면 돼요. 다른 협진 의사들이랑은 좀 틀린 견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예의가 없이 사실 예의가 없이 이걸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나가시라고. 근데 저기. 왜 이래요? 네. 계속된 우리의 질문에 대해 그는 끝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뻔뻔스럽고 가증스럽게 오히려 화병실에서 지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분노감, 허탈감 이런 걸 주는 겁니다. 그는 우리에게 사모님의 모습이 담긴 영상 자료를 건넸습니다. 혼자서는 걷기조차 어려운 상태라고 알려졌던 사모님은 어찌된 일인지 간병인의 도움 없이도 병실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병실을 방문하는 경우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들어갈 땐 혼자서 걸어 들어갔던 화장실도 간병인의 부축을 받고 나와 가까스로 걸음을 옮깁니다. 카메라가 들어서자 이번엔 심하게 몸을 떨기 시작합니다. 식사는 어떻게 괜찮게 잘 하세요? 못해요. 지금 계속 침대에만 누워 계셨던 거세요? 보호자 도움없이는 몸을 일어나지도 못해요. 자신은 현재 혼자서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게 사모님의 주장입니다. 전혀 일치하지 않죠. 진단서를 보고 환자를 유치한 것과 실제 환자를 봤을 때는 수용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이 써 있다는 거는 좀 오버 아닌가. 현 상태로 비추어 봤을 때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보기도 힘들며 이것이 수감 생활을 하는 데는 더더욱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지난 2011년에 작성된 이 정신과 진단서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단서에는 그녀의 증상이 생명을 단축시킬 만큼 심각해서 수감 생활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중등도니까 그러니까 신체 증상이 없는 우울증이다라고 써 있어요. 사모님의 우울증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이 아니라 가운데 중자, 중등 수준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만약 인구의 4분의 1이 걸릴 수 있는 우울증으로 치면은 그냥 보통 분들 중에 한 분이죠. 수용 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진단서에 있어서 객관성이잖아요. 아시는 분이나 뭐 어떻게 되시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게 쓰시지? 이 진단서를 작성한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입장이 궁금해졌습니다. 여기 쓰신 진단서가 있어요, 여기. 근데 이거를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환자를 진단해서 검사해서 진단이 나와서 낸 거야. 그러면 그것은 나머지는 내 책임이 아니지. 검찰에서 판단해서 하는 거 아니야. 네. 왜 나를 따라다 그런 거야 지금? 당신이 고발할 거야? 근데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상태가 수감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럼 이제 들어갑시다. 예? 소신대로 쓰신 거예요? 예? 우리가 들을 수 있었던 답변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해하기 힘든 건 사모님의 외출 외박 기록입니다. 사모님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수차례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일이 있다며 포항까지 외출을 가거나 가사일을 목적으로 병원을 나선 흔적도 나옵니다. 형 집행정지 기간에 외출할 수 있다는 거는 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교도관이 동석을 합니다. 그래서 외출을 한다고 하면 외출의 필요성은 별도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외출한다는 거는 결국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보십니다. 병원에서 외출할 수 있으면 돌아와야죠, 교도소로. 우리는 궁금해졌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바깥 출입 한 번 하기 힘든 교도소에서 사모님만이 예외였던 이유는 뭘까? 그것도 모순투성이 진단서를 가지고선 말입니다. 우린 사모님을 관할했던 각 지방검찰청의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사모님 윤 씨의 형 집행정지 사유에 대해 명확히 밝혀줄 것을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6년에 걸쳐 수차례 형 집행정지를 허가해줬다면 적어도 검찰이 보기엔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 이 건 관련해서 요청이 들어온 건 알고는 계시고요. 기관장님까지 보고는 다 마쳐졌고 일단은 내용에 25일자 방송이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뭐 오래 끌지는 않으실 거고. 그리고 방송을 나흘 앞둔 지난 화요일 검찰은 원래 6월 17일까지 예정돼 있었던 사모님 윤 씨의 형 집행정지 허가를 전격 취소하기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걸까? 검찰은 우리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해 왔습니다. 윤 씨의 건강 상태를 이번에 다시 확인해 보니 형 집행정지가 계속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사모님 측에서 아직 못다한 얘기가 있다고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해서 지금까지 다 끝났고요. 그렇다면 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모든 진단이 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럼 또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사모님께서 형집행정지 몇 번 받고 연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회장님은 전혀 그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뭐 제대로 안 한 것이지. 그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 검사 그리고 뭐 교도소 그리고 의사 이번 형집행정지와 관련된 그런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께 전혀 아무런 사례도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고 그 누구에도 한 적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 이걸 했는 검사나 누구를 아는 사람이 그건 조사를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누군가가 아는 사람의 지인이 중에서 고맙다고 뭐 식사 자리 마련한다고 해서 이제 나갔는데 엄청난 금액을 전달을 해줘서 오프가 아니고 그냥 돈 가지고 나왔더래요. 예. 그래가지고서는 자기가 그 거절하고 나왔다고. 병원은 지금 몇몇 의사들의 양심 선언으로 술렁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들으셨나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혹시 과 교수님 관련해서 혹시 뭐 거액을 제안을 받았다든지 이런 얘기는 혹시 뭐 들으신 거 없어요? 노 코멘트입니다. 노 코멘트. 병원 측은 예 아니오가 아니라 답을 하기 힘들다라는 묘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사모님의 주치의는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그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에게 환자는 불쌍한 약자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안고 희생되어야 하는지요. 제가 제출한 진단서 의견만으로 형 집행정지가 결정되지 않음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에 대한 형의 집행 등 법률적 문제는 법원이나 검찰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형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의 진단서가 아니라 검찰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해당 검찰은 사모님의 입원 생활을 4차례나 연장해주는 동안 형 집행정지에 대한 심의 과정을 단 한 차례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취재 도중에 뜻밖의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모님의 첫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변호사 김 씨, 그리고 이것을 허가한 것이 수원지검의 A 검사입니다.
우리가 입선 1986년 서울대학교 법학과의 졸업 앨범입니다. 졸업 앨범 속에는 사모님의 형 집행정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검사와 변호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학 동기 동창인 두 사람은 같은 고등학교 출신에 같은 해에 나란히 사법고시를 합격한 연수원 동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단지 우연일까? 우린 해당 변호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변호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SBS인데요. 네. 보세요. 아시죠? 아니 왜 이거? 변호사 측에서는 강력하게 카메라를 막아섰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변호사님. 말씀해주세요. 네? 그는 끝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검사 측은 어떨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건의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일일이 하실 위치에 있지 않다고. 그때 당시에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취재 결과 지난 2011년에 사모님의 형 집행정지를 담당한 변호사와 검사 또한 공교롭게도 사법연수원 동기에다 대학 1년 선후배지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의도를 가지고 매칭을 하는 거고요. 뭐 저도 그런 전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 내 고등학교 선배가 재판장인데 맡아줄 수 있겠냐라는, 그 얘기는 영향을 끼칠 수 있겠냐는 얘기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 그 판검사와 그 변호사의 그 인간적인 관계가, 유대 관계가 어느 정도냐. 우린 해당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저희가 좀 확인 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 변호사님은 저희가 뭐 따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저보가 그럴 게 아니라 그럼 경찰청에서 확인해 봐야지. 왜 저보가 자꾸 확인합니까? 그럼 변호사님이 그럼 그때 여건이 되니까 해줬을 거 아니에요. 형 집행정지에 관해서는 변호사가 아닌 검찰의 1차적인 책임이 있으니 그쪽에 문의하라는 겁니다. 그 혹시 변호사님 아세요? 변호사 알죠? 윤 씨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게 변호사님이시잖아요. 그거는 저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사건은 어떻게 해서든 뭐 갔던 검사가 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뭐 그리 합치다. 변호사가 자신의 동기란 사실은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적어도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잘라 말합니다. 그거는 저 의사들이 해줘도 의사가 그렇게 쏘면 그거에서 맞다는데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의사 판단을 무시할 수 있는 검사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거는. 주치의는 검찰 측에 책임을 묻고 검찰은 다시 병원 측으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진실은 사모님만이 알 겁니다. 일반 사건이나 일반 송고 같은 경우에는 깨끗해요. 잘 굴러가요. 판사님들도 되게 정의롭게 하시고 검사님들도 일반 사건은 잘 하시고 하는데, 이제 정말 일반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들만의 세계에서는 그들만의 사법이 형성돼 있더라고요. 사모님의 곁에는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현직에서 근무하며 사위와 지혜 씨에 대한 정보를 줬던 보안과 소속 형사, 그리고 수감 생활이 가능하지 않다는 진단서를 발급했던 주치의, 게다가 사모님에게 형 집행정지를 허가해줬던 검사. 마지막 조력자는 부산에서 대단한 사람이라는 사모님의 남편, 회장님이었습니다. 일반 보통 사람들에게서는 형 집행정지라는 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피의자의 남편도 경영에서 손을 뗐다고는 하지만 회사명을 바꾸고 그대로 활동하고 있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재판부는 유 회장이 진단서 조작 대가로 미화 1만 달러를 건넨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담당 의사도 자기가 근무했던 병원에서 지금 현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고, 뒤늦게 허위 진단서 발급이 드러나 A 교수는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정작 학교에선 아무 징계 없이 재직하고 있던 겁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아직도 그게 통하는 세상이라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